네, 청와대 오자회동 이후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여야의 대립이 격하고 있습니다. 전국 경색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교과서 전국 속의 최근 정치권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 박상호 소장 그리고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우 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원장님 네. 먼저 목요일 오후입니다. 그저께죠. 청와대에서 여야 지도부 오자 회동이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언론은 빈손 회동이라고 얘기하는데 민생 현안이 교과서에 묻혔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뭐 원래 민생 현안 문제를 풀기 위한 자리는 아니었죠. 형식상으로 민생 현안이 들어있었지만 핵심 쟁점은 이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얘기가 될 것인가라는 거였는데 대개 예상은 그렇게 했죠. 네. 별로 새로운 타협 아니라든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건데 더 이제 좀 심각한 문제로 제기하는 것이 서로 설득해 보려고 하다가 이제 결과가 없어서 빈손이 된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자기 얘기만 같이 했었고요. 특히 이제 뭔가 국정 운영의 책임자인 대통령은 이 분야에 대한 본인의 입장 그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야당이 뭔가 설득하려는 자세를 보이다가 안 되구나 불가피하게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주장을 반복했죠. 거기다가 나중에 이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야기했지만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향해서 했던 과거에 이제 SNS 관련된 발언 상당히 사적인 심각한 발언까지 지적해가지고 이게 뭔가 오자 회동이든 여야 대표 회동이든 간에 회동을 거치면서 새로운 발전적인 국면을 만든 것이 아니라 별 변화 없이 오히려 사적인 감정까지 이렇게 악화시키는 그런 회동이었다라고 봅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이종걸 원내대표의 발언 제가 직접 말하기 좀 그렇지만 그 발언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섭섭함이라고 할까? 박근혜 대통령 메모하지 않아도 항상 남는 게 있다고 하니까 남았나 봅니다. 그런데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어떻든 뭐든 간에 실수한 건 이종걸 원내대표가 실수한 거 맞지만 문맥으로 봤을 때는 그 의도를 가지고 썼던 것이 아니라 오타 실수했던 것인데 본인이 해명을 했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해명하기 전에 이후에 약간 퍼져버렸으니 거기에 대한 책임은 이종걸 대표한테 있지만은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박근혜 대표가 더구나 공식적으로 여야 대표까지 해서 회동했던 자리 마지막 말미에 그런 지적을 하는 것은 야당 대표를 불러다가 본인의 안방에서 사적인 호통을 친 것은 적절치 않았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 소장님. 이게 빈손회 어떻게 보면 빈손회동이 좀 예고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역사 교과서 관련해서 여야의 입장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정치가 실종돼 있죠. 왜냐하면 이 최고 지도자들 모인 것 아닙니까? 대통령, 여야 대표, 원내대표 모였으면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국민에 대한 기본적 예의가 있다면 어떤 선물 보따리는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이죠. 최소한 뭐 교과서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민생 문제만이라도. 근데 전혀 그게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 통상 이제 여야 대표가 청와대에서 이제 대통령과 회담을 할 때는 사전 의제 조율을 하지 않습니까? 거의 한 80%에서 90% 정도는 합의될 것은 합의되는 것이고 합의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해서 충분한 조율을 속에서 이제 마지막 최고 지도자끼리 만나서 이제 정리정돈이 되는데 이번에는 거의 백병정 수준이었습니다. 뭐 문재인 대표도 절벽이 되고 얘기하는 것 같다. 뭐 양쪽 다 마찬가지겠죠. 김무성 대표도 나도 똑같아. 이 얘기는 뭐냐면 사전에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담에서 사전 의제 조율이 전혀 없었다는 거. 정치 실종이죠. 두 번째는 교과서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지금 여러 가지 뭐 지금 민생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한중 FTA 문제라든지 계류돼 있는 국회에 대한 어떤 민생 법안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뭐 몇 가지 정도는 정리를 해서 국민들한테 선물을 주고 그다음에 교과서 문제도 이걸 제로섬 게임으로 볼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현행 8종 교과서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먼저 보자든지 예를 들어서 그래 놓고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지양하는 극복하는 방법으로 뭐 검인정을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국정교과서를 채택할 것인지 이렇게 충분히 정치력을 발휘한다면 협상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제로섬 게임으로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나와서 각자 합의문 한 장 없이 각자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뭐 이런 구조라면 그야말로 지금 대한민국에는 정치가 완전 실종돼 있다. 그러니까 이 뭐 최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정치를 복원하자고 한 것인데 정치가 정말 그 정치력 부재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본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제 원유철 원내대표의 발언도 저는 부적절했다고 보는 것이 오타든 뭐든 이종걸 그 원내대표의 그게 뭐 옳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정치력 부재와 관련해서 원유철 원내대표의 파트너는 이종걸 원내대표입니다. 원내 총무 원내대표라는 것은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청와대의 회담 내용을 전하면서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뭐 화를 낸 건 아니지만 그런 내용을 상대 파트너에게 한 얘기를 기자들한테 전한다는 그것도 난 좀 이해가 사실 좀 잘 안 가나. 원유철 원내대표가 브리핑을 하면서 전해진 얘기죠. 굳이 전할 필요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실상. 왜냐하면 왜 정치력의 부재라는 측면에서 이걸 비판하는가 하면
꼬인 전국을 원내대표끼리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상대에 대한 예의와 배려와 존중이 전제가 돼야 협상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탁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탁 치면 그다음에 네티즌들이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난하고 이종걸 원내대표 마음이 편할 리가 없겠죠. 그렇다고 본다면 그야말로 정치를 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는 게 아닌가. 정말 이번 그 오자회담의 결론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없는 회담이었다. 저는 이래 봅니다. 예, 뭐 박상원 박사 지적한 정치의 문제는 당연히 쌍방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가지고 물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런 현재 상황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또 여야 지도부 3자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여당 지도부 역할이라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원칙이라고 얘기했고 비판 쪽에서는 불통 그야말로 절벽 얘기를 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가운데서 해왔던 게 이제 여당 지도부 역할인데 지난 3월 달에 청와대 여야 대표까지 한 3자 회동에 있어서는 김무성 대표가 좋은 역할 해가지고 굉장히 중지 역할 했다. 뭐 그 칭찬도 받았죠. 근데 최근에 와서는 김무성 대표가 너무 지금 교과서 국정화 문제 둘러싸고는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나아가는 상황이 돼버렸고 며칠 전 고성 유세에서는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 같은 개혁적인 대통령을 과연 만날 수 있는가 만나기 힘들다까지 얘기해가지고 과도하게 너무 용변천가식 나가버려서 뭔가 정책의 틈새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 조금 전에 원유철 원내대표 이야기했지만은 원유철 원내대표 아마 여야 출입하는 기자들이 다 할 것인데 이번에 대표되고 나서 몇 개월 지나고 나서 확 바뀌어버렸어요. 요즘 그 보면 방송에서 쓸데없는데 방송 뭐 선거 예측하는데 그 역술가들 나와서 보고 있는데 관상가들 보고 있는데 저는 최근 상황을 보고 지금 여야 지도부들의 관상이 어떻게 변했는가. 심지어 원철 대표는 최근에 와서 완장차고 나서 인상도 바뀐 것 같아요. 좀 뭐 강하게 비판을 해주셨는데 제가 아까 김무성 대표 관련된 건 좀 이렇게 돌려서 질문을 다시 드리고 싶은데 예. 그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엄호를 하면서 나가는 게 여권 입장에서는 당청 간의 공조를 강조하고 또는 이제 혹시나 모를 자칫 풀 수 있는 역풍을 김무성 대표가 본인이 나서 떠안는 그런 정치적 효과까지 노린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긍정적으로 보자면 김무성 대표가 앞장서 가지고 예. 당하고 청와대 일치화시키면서 다른 이제 잡음을 없애는 데는 뭐 기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김무성 대표 개인이라든가 국민 여론을 반영하는 창으로서는 지금 김무성 대표가 과도하게 너무 청와대 쪽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이제 김무성 대표 개인으로 보자면 두 가지 영향이 있습니다. 지난번까지는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호의하고 맞춰가는 것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이라든가 또 여당의 대표로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야말로 낮은 자세로 가는 것이 또 필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너무 과도하게 나가다 보니까 국민들로 보기에 뭔가 주관이 없는 사람 보이고 그게 본인을 위해서는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게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인가. 청와대하고 당하고 다른 것이 당의 경우에는 조금 청와대 귀에 아프다고 하더라도 국민 여론을 좀 비판적인 여론도 전달해 주는 게 필요한데요. 무슨 뭐 여론에 일비하지 말자라고 그것은 달리 얘기하면 여론을 무시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서는 해달라. 예, 김무성 대표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저는 개인이든 뭐든 간에 최근에 와서는 굉장히 너무 나가서 좀 악수를 두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그 교과서 문제는 생각이 좀 다른 것이 이 문제는 최소한 이제 여야는 가치와 가치가 지금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김무성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허위무사다. 저는 교과서 문제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 19대 보궐선거에서 원내 들어오자마자 처음 한 것이 교과서 포럼이었습니다. 그 당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많은 의원들이 참여해서 대권 행보 아니냐 뭐 이런 논란까지 일으킬 정도로. 그때도 김무성 대표가 먼저 화두를 던졌었죠. 네, 그렇죠. 교과서 포럼. 그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 본인이 굉장히 좀 이렇게 공부가 많이 돼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아쉬운 부분은 오히려 역으로 말하면 문재인 대표가 계속 지금 친일 독재 교과서다. 그 국정교과서가 이 얘기는 정말 좀 집필진도 구성이 안 됐고 김무성 대표 얘기하듯이 뭐 써지지도 않은 책을 갖다가 그렇게 애단한다는 것은 일종의 프레임인데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지금이라도 여야 정치인들이 이거 대표들이 만나서 현행 8종 교과서를 좀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어떤 그 위원회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국민 대다수는 사실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 많거든요. 국정이냐 검정이냐의 문제에서는 국정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다 하더라도 현행 8종 교과서가 몇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은 또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교과서를 놓고 한번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공론화를 시도한 이후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다시 이제 두 단계로 나눠서 하면 된다고 보는데 앵무새같이 한쪽은 국정화로 간다, 한쪽은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다 이렇게 해버리면 접점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도 지금 이런 형태로 뭐 똑같은 노림수를 노리고 있겠지만 총선을 앞두고 자기 그 집토끼를 좀 이렇게 몰아내는 결집시키는 이런 너무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10개 와서 근현대사 부분 저도 봤지만 금방 봅니다, 사실은. 금방 보기 때문에 여기서 심층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서 국민들적 공론화를 하는 작업들을 차근차근 해간다면 출구가 없지도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도 이 시점에서 어쨌든 좀 정치력을 좀 발휘하는 쪽으로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들어가면 아까 문제점을 조금 같이 이렇게 풀자고 하셨는데 뭐가 가장 문제가 많다고 보세요? 좀 교과서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새누리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건국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동굴에서 뭐 곰이 뭐 어느 나라든 건국 신화는 그건 팩트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신화죠. 근데 신화를 역사책의 모두에 쓰는 이유는 자긍심이거든요. 우리의 역사가 자랑스러운 역사이다. 근데 자학적 역사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역사책에는. 그다음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기회주의가 득세한 근현대사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게 산업화, 민주화를 위해서 정말 세계적인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 자학적이고 실패한 역사였다는 그 기조.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좀 망원경을 들이대고 우리의 현대사 부분에서는 지나치게 현명경을 들이대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역사책에서 뭐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문제인가 보다는 어쨌든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뭐 사학자들도 진보적 사학자, 보수적 사학자도 참여하고 국회도 참여해서 이 현행 교과서를 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쳐다보는 그러면서 국민들의 어떤 동의를 넓혀가는 작업들부터 차근차근 한다면 뭐 충분히 풀릴 수 있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교과서 내용대의 문제의식은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7, 80년대 특히 80년대 절망적인 상황에서 있다 보니까 우리 역사에 대한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도 있었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북쪽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가 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후에 많이 바뀌었지만 그 흐름이 일부 조금 남아있을 소지가 있다. 그게 역사 교과서에 반영될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수정 방법에 관한 문제죠. 아까 김무성 대표가 일찍이 본인이 대표가 되기 전부터 교과서 포럼 만들고 했다고 해서 교과서가 근현대사 공부 모임을 만들고 이제 그랬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보수적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김무성 대표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이라면은 지금 박상원 박사 지적한 대로 이러저러한 문제에 대한 것을 논의하고 지적하면서 진행되는 과정은 적어도 토론과 합리적인 민주적인 절차에 대해 했어야 되는데 뭔가 누구의 지시 하달에 대해서 아무도 토를 못 달게 하는 것처럼 되고 당에서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당의 의원들도 정부 논의할 기회도 거치지 못하고 뭔가 하달된 것을 따라야 되는 그런 분위기에 김무성 대표도 같이 덩달아 가는 분위기를 줬기 때문에 제가 부정적인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저런 본인이 그런 역사의식이라든가 사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누가 뭐 평가할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적어도 국민 여론을 반영하는 정당의 대표라면은 좀 청와대가 수행하는 방법하고 좀 달라서야 되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지적했던 그러니까 모두의 그 문제를 그러니까 저도 김한호 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그 똑같은 비판이 문재인 대표한테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 대표, 양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한 발씩 물러나면서 뭔가 그 교과서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100년지기 아닙니까? 역사책을 2, 3년마다 새로 쓸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의 문제는 대학 입시에서 그 현대사 부분을 넣어야 되는가의 문제도 있습니다. 현대사는 지금 역동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역사 부분인데 이걸 대학 입시에 과연 넣을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진영과 진영이 이념 전쟁을 하듯이 역사 전쟁을 하는 패턴에서 좀 벗어나서 조금 한 발씩 물러나서 좀 차분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교과서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뭐 이념 편향 문제도 있지만 지금 지적하신 뭐 분량 문제라든지 현대사 기록 분량 뭐 그런 문제까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좀 논의의 틀이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확인된 거는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다. 그거는 명확히 밝혀진 것 같고요. 이게 좀 갈 것 같습니까? 전국 경색이?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당분간. 더구나 그 청와대 해동이라는 것이 그냥 빈손이 아니라 서로 사적인 감정까지 wak화시키는 그런 강도 속에 됐기 때문에요. 당분간 계속 갈 걸로 보고 대신 이제 다른 쟁점이 이제 등장하면서 일부 조금 소강 상태를 보일 소지는 있지만 총선까지 좀 갈 거라고 봅니다. 더구나 문재인 대표는 이미 어제 뭐 대구 등등 방문해가지고 이야기했었는데 문재인 대표로서는 굉장히 이것이 야권 전체를 본인을 중심으로 한 구심점을 만드는 게 굉장히 큰 소재죠. 소재이기 때문에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당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 이런 추세를 봤을 때는 계속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어가지고요. 저는 이게 걱정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19대 국회 마지막 국회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야당에서는 이걸 가지고 예산안 결부시키고 다른 민생 법안 결부시킨다고 하지만은 결국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안의 경우에는 심사 과정을 거치지만 최종 안 됐을 경우에는 좀 선진화법에 따라서 11월 말까지만 논의하게 돼 있고 11월 2일까지요. 예. 그다음에 최종 이제 결론은 12월 2일 날 보내서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돼 있어서 지금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그대로 이제
추가적인 수정이 안 되면 그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른 이제 입법 논의도 안 되고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못한 채 가장 비생산적인 국회가 되어버릴 소리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민생 이야기하고 경제 관련 법을 이야기하지만은 왜 이렇게 조금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공간을 만들지 않고 일방으로 밀어붙여가지고 다른 민생 관련 문제를 전혀 생산적이지 못하게 만들고 있느냐라는 것은 좀 심각하게 최고 책임자로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 뭐 그 지적도 타당한데 야당 입장, 야당 쪽을 다시 이제 한번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결국 수권 정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책임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과서 문제는 교과서 문제고 민생 문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는데 지금 야당도 고민하고 있죠. 지금 네. 뭐 국회를 만약에 보이콧했을 경우에 네. 뭐 역풍이 있지 않겠냐는 고민이 있는데 온당한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대표나 야당은 친일 독재라는 프레임을 좀 던지고 오히려 역으로 새누리당에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을 제의를 한다든지 뭐 교과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교과서를 한번 들여다보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좀 출구를 야당도 스스로 좀 찾을 필요가 있는 것이고 특히 민생 문제, 예산 문제는 19대 국회가 성적이 썩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분리를 해서 지금 어쨌든 뭐 전교조나 이런 데서 이제 그 바깥에서 투쟁하자는 부분도 야당이 지금 수용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세는 잘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민생 문제와 완벽히 좀 분리를 해서 민생 문제를 오히려 선도적으로 새누리당을 견인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오히려 그게 효과적인 총선 전략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 지금 분수령으로 좀 예상이 되는 게 다음 주 화요일이죠. 27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예산안 관련해서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게 돼 있고요. 네. 그리고 그날 오후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장애투쟁을 일단 예고한 상태입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더 이제 충돌이 커지느냐, 좀 접점이 될 거냐 이럴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로 봐서 특별한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죠. 그래서 아마 확인하는 절차만 되기 때문에 그걸 기점으로 해서 확산될 소지가 있습니다. 저는 박상원 박사가 지적한 대로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민생 의제를 가지고 좀 다루면 좋겠긴 한데 그만큼 에너지를 적절하게 배분하면서 야당이 쓸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큰 쟁점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장외투쟁으로 나간다는 말씀이죠. 장외투쟁이든 아니면 장내로 가든 간에 예. 큰 쟁점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상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문제를 다루면서도 민생 문제를 같이 다루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데 좀 이제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야당도 너무 이렇게 나오지 않은 책을 가지고 뭐 친일 독재 미화 책이니 뭐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합리적인 토론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지적 부분적으로도 공감합니다. 뭐냐면은 이게 지금 두 가지 문제지 않습니까? 내용에 관한 문제하고 이것을 국정화로 가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얘기인데 더 가장 큰 문제는 오히려 이제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정화로 가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흔히 얘기했듯이 이제 국정화로 가는 쪽은 후발 국가나 독재 국가에 사는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쪽에 대한 호소보다는 국민들에게 아마 친일 독재 이 문제가 쉽게 떠오르니까 그걸 강조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국정화 문제를 가지고 내용에 관한 문제는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토론이 가능한데 과연 이 시점에서 국정화로 가는 게 바람직하냐. 황우여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국정화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어요. 다만 한시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등등의 문제는 만약에 박상원 박사 얘기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가 그런 공간을 만들어준다면 좋겠는데 지금은 전혀 그 틈새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예, 그 저희가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해석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들 고민하는 게 총선에서 과연 이 교과서정이 이어진다면 여야 어느 쪽에 좀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냐 이런 판단을 할 텐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만호 원장님께서는 정치 평론을 하고 있지만 내년 4월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남았습니다. 정치 일정상. 그래서 이 교과서 문제를 가지고 뭐 총선에서 유불리를 지금부터 따진다는 것은 조금 뭐 빠르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지금 이제 뭐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나 문재인 대표나 당내 입지 자체가 이제 확고한 뿌리를 내린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야당 내에서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인데 어쨌든 이게 뭐 총선에서 유불리보다는 지금 이제 당내 문재인 대표가 당내 여러 가지의 어떤 어지러운 사항을 수습하는 기제로서 이게 좀 작동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신당이나 분당론 네, 여러 가지 문제, 문제보다. 현안 문제,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의 반격인 수도권, 뭐 박영선 의원, 뭐 그 통합 전당대회를 하자, 아니면 통합 선대위를 꾸리자 여러 가지 압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을 추스려가는 어떤 하나의 모멘텀으로 굉장히 고도로 활용하고 있다, 뭐 이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나쁠 게 없겠죠. 나쁠 게 없는 것이고 김무성 대표도 아까 김만호 원장님 지적하신 저는 좀 다른 게 뭔가면 이 아까 가치와 가치가 충돌한다고 그랬는데 교과서 문제는 김무성 대표가 아마 정치공학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확고한 역사관과 어떤 철학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한 게
표가 안 되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거든요. 김무성 대표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적 호재로 작동하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고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이른바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철학 내지 어떤 신념들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계기로 좀 이 교과서 문제를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적한 대로 그 야당의 지금 내분 소지라든가 또 신당 문제 관련해 가지고 이 문제를 봉합하고 문재인 대표 중심으로 가게 만드는 데 아주 좋은 호재가 되고 있는 전국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야당한테 득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를 떠나서 문재인 대표 중심의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국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여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봤을 때 지금 당장 수도권의 경우에는 여러 조사에서 당장은 이제 여당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죠. 현재는 영남 지역을 빼놓고는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가 큰 쪽이기 때문에요. 더구나 이게 상황을 심각하게 좀 이제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아무래도 정치 쟁점화돼 버렸으니까 교과서 문제에 대한 평가만이 아니라 여야에 대한 지지도 같이 포함해서 평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40%돼 있고 여당에 대한 지지도 40%인데 이걸 포함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높다면은 상당히 여당이 불리하게 작용해서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신에요. 저는 만약에 총선 국면에서 이 문제 때문에 자칫하면은 야당한테 질 상황이 생긴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번 문제가 터져가지고 총선에서 야당이 다수가 되는 국면이 생겨버린다면은 야대 여소가 돼버리는 상황이 생긴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상 이것도 추진하지 못할 겁니다. 급속한 레임덕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인 정세 상황에서는 야당의 약세가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총선 승리까지도 장담은 아니겠지만 가능한 이것을 이용해서 총선을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 총선까지 가는 국면에서 야당의 약세를 환경을 가지고 지금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측면이 있다. 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다. 아까 전에 그 여론조사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좀 보면 수도권에서 국정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좀 여론이 좀 늘고 있어요. 이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국정화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죠. 하나는 제가 모두 말해 이 교과서가 현행 8종 교과서가 문제가 있나 없나라는 하나의 프레임이 있는 것이고 하나는 국정이냐 검정이냐 이 문제 있죠. 국정은 뭐냐면 아까 야당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게 OECD 가국 중에 선진국에서 국정을 한 나라는 없습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일방적 그 역사인식을 강요하는 게 아니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여론은 현행 교과서가 편향성이 있다라는 쪽이 많은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결론을 국정이 답이냐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그러니까 왜 부정적인가? 그것은 물론 만들어지지도 않은 역사책이고 그다음에 지필진도 구성이 안 돼 있지만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이 주도해서 역사책을 만드는 것이 옳으냐에 대한 저는 반론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도 이걸 좀 조금 서두른 감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 국정화를 전제로 드라이브를 거는 게 아니고 충분히 역사 교과서 문제를 쟁점화를 시도하면서 여기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국정화를 많이 꺼냈다면 훨씬 쿠션이 있었을 텐데 사실은 방미후에 느닷없이 이게 나왔거든요. 느닷없이 나와서 국민들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반대 여론이 높은 것 같은데 차근차근 풀어나간다면 반드시 이게 새누리당이 불리한 것인가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새누리당 내 수도권 의원들 같으면 이 여론조사가 굉장히 좀 두렵죠, 사실은. 수도권에 특히 반대가 높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새누리당도 어떤 형태로든 이 부분에서 좀 설득력을 제고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국민들의 설득을 제고하는 쪽인데 새누리당이 사실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역사책에 문제가 많습니다는 것은 홍보하기가 쉬운데 그 답이 국정화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전라도 말로 거시기한 측면이 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아니면 새누리당이 직면한 딜레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 대안으로 조금 이제 이른바 보수적인 대안을 만들어보자 해서 교학서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책에 여러 가지 부실 내용 때문에 그랬는데 그 점에서는 조금 정부가 오히려 EBS 같은 데 맡겨가지고 현재의 나머지 7쪽을 좀 다른 조금 중립적인 책을 만들어보는 것도 방법이 하나지 않느냐라고 여당에 조금 믿을 만한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렇고요. 하나 좀 지적드리고 싶은 게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게 창조경제 아니에요. 창조경제는 근본적으로 다양성하고 같이 가는 건데 다양성을 전제로 한 창조경제를 강조하시는 대통령이 획일성을 전제로 한 국정화라고 하는 것은 영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문제에서 하나 제가 좀 반론을 좀 제기하고 싶은 것이 이제 검인정 체제가 다양성을 강화했느냐 그렇지가 않죠. 사실은 획일성을 강화했죠. 그다음에 교학사 문제 체육 내용이 부실한지 안 한지는 논의를 하더라도 교학사를 몇 학교가 선택하려할 때 정교조가 보인 모습이 뭡니까? 그게 폭력적 방식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그걸 막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서 어떻게 그 교과서를 선택하겠습니까? 8종 중에 한 종입니다, 교학사가. 그렇다고 본다면 기본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국정화를 하는 것이 획일성을 강화하는 쪽이 아니냐라고 야권이 비판할 자격이 과연 있느냐. 검정체제가 어떻게 역사교과서 다양한 교과서가 있는데 7종은 거의 같은 시각인데 한 종만 다른데 그다음에 이 한 종을 선택하려고 일선 학교에서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보여줬던 측면들 굉장히 좀 그야말로 피켓 시위를 하고 심지어 공포감을 주면서 어떻게 막아서려고 했던 부분들 이렇게 본다면 기본적으로 현행 검인정 체제가 뭐 다양성을 확보했다. 그건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뭐 다양성을 전제로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특정한 경향이 띄는 것은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다당제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양당제가 되는 것은 불가피할 수도 있죠. 선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신 이제 종교조가 어떤 방식으로 카르텔을 형성해서 했냐에 대한 제가 논쟁을 하고 싶지 않는데 상당히 부실한 책이었던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오히려 부실한 책이었기 때문에 그것하고 다른 기존의 7종하고 다른 뭔가 조금 더 신뢰할 만한 책을 내면 되지 않겠냐 이런 대안으로 가야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마치 권력에 의해서 통제하려는 그런 대안 아니겠습니까? 지금 심지어는 역사학자들의 90%가 뭐 작용화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럼 나머지는 누가 지금 균형된 시각을 갖고 있느냐? 그것을 권력 갖고 조정한다는 건 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합리적인 뭔가 대안을 얘기해야지 역사학자가 90%가 좌편향돼 있고 나머지가 정교적으로 카르텔화 형성돼 있다. 그럼 뭘로 조정할 것이냐? 라고 하면은 결국은 정부가 이걸 주도하게 조정한다. 라고 하는 건 좀 건강을 받기가 힘들죠. 방법론 문제를 계속 지적하시는데요. 그 좀 화제를 돌려서 이번 주에 여야 원내지도부 3+3 회동이 열릴 수 있겠습니까? 그게 뭐 돌파구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런 기대감도 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청와대 오자회담에서 결론이 안 났는데 뭐 여야 3+3 회담에서 결론이 나겠냐? 뭐 당장 이제 청와대 회동 이후에 하기로 했던 3+3 회담이 이제 야당의 거부로 무산이 됐는데 당분간은 뭐 여의도에 빙하기가 오는 것은 좀 피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최고 지도부에서도 정치력 부재를 그대로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냈는데 여야 지도부가 모여가지고 지금 다시 머리를 맞대서 어떤 결론이 낼 것인가. 그랬으면 좋겠으나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저는. 박상원 박사 초반에 지적을 잘했던 것 같은데 그 점에서는 원희철 대표가 국회 운영의 틈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이 상황에 매몰돼가지고 요새 완장의 분위기로 딸려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이전에 여러 가지 합리적인 공간을 많이 만들 가능성을 줬던 것이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인데 최근에는 좀 완전히 다른 쪽으로 가고 있어서 아쉽습니다. 조금 이제 두 분 다 이제 전국 경색은 좀 오래 갈 것이다 이렇게 두 분 다 전망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오늘 대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감과 미디어 연구소의 박상원 소장,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은 원장 두 분과 얘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